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태원 살인사건은 사실 3년 전에 토요미스테리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워낙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고 게다가 작년 드디어 범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번에 재조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부디 절대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4월 3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가정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거기 조중필 씨 가족이죠? 아들 일로 병원으로 급히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조중필 씨의 부모님들은 너무도 놀라서 급히 병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가면서도 혹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아들 조중필 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23살의 조중필 씨는 일남 3녀 중에 막내로 부부에게 어렵게 얻은 소중한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조중필 씨를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10시 조중필 씨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던 길에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그가 햄버거를 먹으려고 들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던 중에 소변이 마려웠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이는 화장실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 공간이 이제 재현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당시의 사건 현장이 그대로 재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조 씨가 잠깐 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누군가 뒤따라서 화장실에 들어왔고 소변을 보고 있던 조 씨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조 씨가 쓰러집니다. 범인은 호련히 사라졌고 얼마 뒤 햄버거 가게 종업원이 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시 현장 목격자였던 그 종업원은요, 처음 내가 봤을 때 사람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 안이 피로 가득했다라면서 끔찍한 상황을 증언하게 되죠. 당시의 이 현장 사진입니다. 조 씨는요, 양쪽 목과 가슴에 무려 9차례나 흉기에 찔려 있었고요. 그 중에 왼쪽 목에 있는 동맥에 찔린 치명상과 이에 따른 과다출혈로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살인을 당할 아무런 연고도 없던 조 씨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되는데 범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용의자로 두 사람이 지목됩니다. 먼저 1997년 당시 18살이었던 아서 존 패터슨이라는 인물과요. 그리고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잠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아서 존 패터슨은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미국 시민권자였고요.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 2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 CID라는 곳에 들어온 한 익명 제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고자는요,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서 패터슨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CID가 이 제보를 듣고 수사를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불에 타담한 옷까지 흉기로 사용된 칼을 발견하게 됐고,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체포를 하고 초동 수사 기록과 함께 한국 경찰에 넘기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처음 제보는 미 육군의 제보가 왔고 수사를 한 후에 여기를 한국 경찰에 넘기게 돼요. 그리고 이때 뉴스를 통해서 아들의 친구였던 패터슨의 범행 소식을 접한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어라 이상한데 하고 아들을 추궁해서
아들이 이 사건과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자 에드워드 리를 경찰에 자진 출두시키게 되면서 이 경찰은 용의자 2명의 신변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단 며칠 만에 현장 검증까지 진행이 되면서 살인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두 용의자는 조 씨가 사망할 당시 해당 화장실에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시인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패터슨이 자신은 목격자에 불과하며 범행은 에드워드가 저질렀다고 진술했고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이와 반대로 내가 목격자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려고 자진 출두한 것이다 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 두 사람은 저녁부터 근처 술집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아주 흥겨운 밤을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늦은 밤 함께 있던 일행과 함께 이 이태원 햄버거집에 들렸고요. 당시 패터슨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접히는 칼, 나이프 아시죠? 요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행적이 모두 일치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패터슨은 에드워드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뒤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여기선 에드워드가 같이 가자고 재촉을 해서 화장실의 세면대 쪽에 섰다. 그런데 그때 이미 화장실 안에 있었던 조 씨를 여기 있는 에드워드가 흉기로 공격했고 자신은 그냥 너무 놀랐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 후에 에드워드가 흉기를 땅에 버리고 화장실을 나갔는데 패터슨이 이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긴 했지만 이 범행 장소에 흉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고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에게서 흉기가 발견됐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에드워드의 진술에 따르면요, 패터슨이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했고 자신도 햄버거를 먹다가 손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그걸 닦을 겸 뒤따라 화장실에 갔는데 자신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중 패터슨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같이 있던 조 씨를 공격했고 자신은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진술한 패터슨은 범행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패터슨의 말에 따르면 약 7초에서 8초 정도 칼로 찔렀는데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칼날을 잡고 먼저 뒷목 부위를 3차례 찌른 후 놀란 조 씨가 뒤돌아서자 가슴과 왼쪽 목을 다시 3차례 찔렀다고 아주 자세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에드워드의 경우는 나는 너무 놀라서 시간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찔렀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 형사와 CID. 그런데 여기서는 아서 패터슨의 옷 전신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었고 그 갱단의 살해 방법과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가 그 흉기였던 칼을 인멸하려고 했었던 점을 들어서 이 두 사람 중에 패터슨을 최종 용의자로 지목하려고 했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고 패터슨은 진실로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친구 C씨의 증언이 패터슨에게 유리해지면서 검사 측에서는 결국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결국 그는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이후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기소와 근거자료를 인정해서 에드워드 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계속 항소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1998년 9월 30일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했고요. 결국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더 새로운,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하에 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서 패터슨은요? 이에 아서 패터슨은요, 에드워드 리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면서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서 복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 그렇다면 23살의 꿈 많은 대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묻지마 살인을 당했잖아요. 처참히 살해당했는데 결국 범인은 그 어디에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검찰에선 뭐 하고 있었냐? 사실 검찰에서는요, 이 에드워드 쪽에서 계속 재판에 항소를 걸고 나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자, 에드워드가 아니면 이건 패터슨일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패터슨이 특사로 석방이 된 후 1998년 11월부터 출국 금지 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씩 계속 연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갈 수 없도록 한국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야 다음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1999년 8월 23일 날 담당 검사의 실수로 그의 그 출국 금지가 이틀 동안 풀리게 됐어요. 실수로. 그런데 출국 금지가 풀린 당일이었던 24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완전 분노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죠. 정말 터무니없잖아요. 자,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은 그래요. 내 아들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이 패터슨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얘를 다시 기소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요, 사실 범인이 이렇게 외국으로 가버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정부에서도 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합니다. 와, 정말 이거는 매번 소개할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고요. 이후에 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는 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개봉된 후에 이제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거죠. 아서 패터슨, 이 사람 한국으로 송환해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진범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결국 2009년 12월 검찰이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한국 인도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해결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패터슨, 당시에 이제 인도 청구가 요청됐을 때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3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넉넉한 시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패터슨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벌을 하는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을 송환을 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유죄다라는 판결이 나야만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아주 긴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또한 미국에서 패터슨이 제 시간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공소시효는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 고구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이제 인도 신청을 한 지 2년 반인 2011년 6월, 마침 이때 패터슨이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이 그의 신원 조회를 했죠. 조회를 했더니
한국에서 인도 신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 10월 한국으로 송환하는 공식적인 절차의 첫 단계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게 2011년 10월이었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2012년 4월에 끝나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생각을 했죠. 미국에서 이 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를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검찰이 어떻게 했냐? 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보강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기소하게 돼요.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1년이 지났어요. 2012년 10월입니다. 미국 LA 연방법원은요, 패터슨에게 유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고 그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면 미국에서도, 왜냐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는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약이 있고 게다가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에 한국 송환을 최종 판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패터슨이요, 계속 이 범행을 나는 하지 않았다 하고 부인하면서 범죄인 인도 재판, 인권 보호 청원 이걸 계속 거듭하면서 자신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송환을 지연시켰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돌연 2014년 6월에 항소심 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2015년 9월 23일 드디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패터슨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송환됩니다. 이제는 이 길고 긴 싸움이 끝이 나는 걸까요? 근데요, 패터슨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재판을 다시 잘 준비해야 했죠. 에드워드 리 케이스와 같이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그냥 무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게 1997년에 있던 사건이고요. 그는 2015년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도 많이 사라졌고 증언을 해줄 증인들의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가 한국까지 왔지만 그의 유죄를 판결해내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2017년 1월 25일입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를 확정했어요.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18살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미성년자에게 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1997년 이태원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사망한 조 씨의 한이 20년 만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요, 우리 이제 범인이 잡혔죠. 하지만 2017년 3월에는 조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에 법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초동 수사의 안타까움과 검찰과 경찰의 실수가 빚어낸 아주 안타까운 기록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잊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그 악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